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태 지역에서 퓨어 스토리지의 제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과 개발 방향을 관여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탑 커스터머 데이의 첫 번째 세션으로서 지금 설명해 주신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기술 전망, 그다음에 퓨어 스토리지 혁신 솔루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구조를 세 가지의 형태로 이제 이 30분 동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요 시장 기관에서 2023년에 설명한 전망들에 대해서 퓨어 스토리지 입장,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에 대한 요약을 드릴 것이지 다시 주요 기관에 대한 부분을 재탕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고객분들도 이미 다른 주요 기관에서 이미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다시 요약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퓨어 스토리가 어떻게 그 전략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5가지에 대한 토픽을 갖고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철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로드맵, 그다음에 제품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품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수 있으니 저희 제품을 선택하실 때 그러면 이런 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니까 다음번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거를 기억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기업 주요 기관들에 대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 7가지 내용은 이미 너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ESG나 사이버 스레트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는 코비드 이후에 한 5가지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7개 중에서는 5가지 정도를 더 측면으로 이제 기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ESG,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사이버 스레트, 그다음에 이제 지오폴리티컬, 요 5가지 부분을 관점으로 이제 주요 기관들에 대한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IDC에 대한 요약인데요. 사실 IDC는 시리즈로서 이제 퓨처스케이프라고 해서 뭐 AI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갖고 탑 10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약을 드린 거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로 IDC 퓨처스케이프에서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으로 관점을 포커싱을 렌즈를 맞춰서 이제 5가지 요약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이제 2023년도에 고객들의 한 50%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인프라 공급 업체를 선정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비용 절감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2023년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한 80%들이 멀티 소싱 전략.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멀티 벤더 전략은 계속 있어 왔던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멀티 소싱 전략을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026년에까지 고객분들의 한 65%의 고객들이 사이버 침해가 발생한 다음에 복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선택할 걸로 보여진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비용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IT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IT 옵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인프라 구매를 이제 서비스형 모델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도에 한 70%의 고객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지역에 국한되게 만드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IDC의 요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트너는 사실은 인프라,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처럼 디지털 IDC의 퓨처스케이프처럼 이렇게 항목을 쪼개서 나오지는 않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의 그냥 테크놀로지
탑 10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 퓨어 스토리지하고 한 관련이 있는 거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또 가트너가 아까 전에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걸 기반으로 두면서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어떻게 이제 가트너에서 보고 있냐면은 임원들이 한 75%의 임원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아웃컴이 그들의 책임 소재 그러니까 보상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 될 거고 20%의 임원들은 그들이 이 지속 가능한 기술의 아웃컴으로서 보수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이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거에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이뮨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객분들이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부 시스템들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플라이드 오브저버비리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관찰 가능성 용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석, 그러니까 여전히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해서 고객의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서 분석계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가트너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케일의 중간에 있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인데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 환경이 셀프 서비스가 되는 내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개발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개발팀의 업무 프로세스가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와 퓨어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탠다드 푸어 글로벌이나 이제 포레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이슈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 에너지 사용량은 여전히 계속 고객들이 큰 과제로 가져가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행동 경향을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는 ESG를 고려할 때 투자해서 재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63%가 이제 고려를 했는데 이제는 2022년 작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한 75%, 한 12%가 더 늘어서 ESG를 잘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되고 있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포레스트라는 시장 업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왜 파란색으로 칠했냐면 미국 시장만 포커스를 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쿠버네티스 투자를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아직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워싱이 심각한 비즈니스 위험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린워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단편적인 예로는 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그래서 자기네들은 클린 디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클린 디젤이 아니었던 이런 것들을 가서 실제로 이제 저희는 ESG를 지킵니다 했지만 실제로 그 속을 까보면은 실제로 친환경적인 기업이 아닌 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미국에서 보는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주요 시장 조사 기관 업체에 대한 IT 전망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전에도 두 번째로 이제 5가지, 그러니까 퓨어는 그러면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5가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그럼 퓨어스토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퓨어스토리에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도 이제 퓨어스토리 제품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애저 서비스 형태에 대한 것으로 퓨어스토리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냥 퓨어스토리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IT 공급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IT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딜리버리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고 딜리버리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인 부분으로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도 IDC의 그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탑10 전망에서 봤듯이 고객분들이 이제 멀티벤더 전략을 쓸 것이다. 계속 써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최근 한 2년 동안 겪어왔던 거는 딜리버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6개월이 걸린다든지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든지 뭐 그런 일들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근데 피어스토지는 계속 이제 8주 아니면 6주 아니면 요즘은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로 이제 제품의 발주가 들어오면 딜리버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왜 딜리버리 이슈가 생길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2019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이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은 사실 중국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멀티 벤더 전략을 썼지만 결국에 제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국이 멈추게 되면은 딜리버리 이슈가 생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피어스토리지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13년밖에 안 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만 공장을 둘 이유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도 사실은 그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은 2019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이미 시작한 이후에 대두가 된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이 좋게 지금 4군데에서 지금 이제 제품을 조달받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조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서도 사실 제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적인 문제에 대해서 딜리버리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딜리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면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고려하는 부분 그거를 이제 ESG 이제 윤리적인 공급망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RBA라고 해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연합인데요. 여기서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그다음에 ESG에 관련된 강력한 행동 규범들을 제시하는 곳이 RBA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 RB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RBA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RBA는 여기서 하나가 빠지긴 했지만 근로기준, 보건안정, 환경기준, 윤리기준, 그다음 경영시스템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벤더사들을 책정하게 돼서 실제로 등급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순으로 해서 이제 이 벤더사들은 어떤 것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ESG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낼 예정인데 그거를 고려하시면 구매를 하실 때도 이 기업은 ESG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 고객분들도 그런 거를 이제 구매의 고려 요소로 판단이 될 때 이 벤더는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 절감입니다. 사실 이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말씀드린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입니다.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이루게 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쌉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랜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랜드를 만드는 회사의 추세를 보면 약간 좀 한 1년 반 정도 늦은 데이터긴 한데요. 지금 단수들을 계속 높여서 결국에 랜드의 집적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의 국내
두 군데 유수의 그 낸드를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는 130단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 238단, 236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1등으로 낸드를 배출하는 벤더는 실제로 2030년까지 1000단의 낸드를 1000단의 집접도를 만드는 론엔드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접도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 6센트, 7센트 정도가 와 있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에서는 한 5센트 됩니다. 그러면은 HDD는 그러면 기가바이트당 센트는 1센트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멉니다. 실제로 HDD랑 경쟁을 하려면 미디어 레벨로.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낸드에 대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희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낸드 시장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퓨어가 하는 거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론엔드를과 그다음 기술이 집약된 론엔드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 두 가지를 합니다. 디스크를 만들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디스크를 만들고요. 이 디스크를 다 해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실은 이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장착된 스토리지를 받아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퓨어 스토리지는 무엇을 하냐면 집접도가 높은 낸드를 받아서 저희가 뭘 하냐면은 디스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디스크를 만든다는 건 두 가지의 작업이 크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저희가 디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낸드 벤더한테 어떤 낸드 다이를 받냐, 한 512기가바이트나 1테라바이트의 낸드 다이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보드에 장착을 하게 돼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뭐 4.4테라, 뭐 18테라, 48테라짜리 디스크를 만들게 되죠. 그럼 사실 1테라짜리 론엔드를 하나 받으면 48개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그 설계 디자인을 하나 하게 되고요. 그다음 물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낸드를 받은 애들의 성능을 얼마나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가. 낸드의 물성을 고려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낸드는 물성이 갖고 있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갖고 디스크를 만들고 그 디스크와 합쳐서 이제 운영하는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적도를 달성해서 그러면 저희도 디스크를 만든다는 거는 여전히 저희가 론엔드를 받고 또 저희가 집적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크 자체의 집적도를 높여서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 스토리지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무엇 대비 저희가 목표하는 건 결국에는 하드 디스크를 잡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플래시하고의 비교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잡고 싶은 시장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가겠다라는 진념을 하겠다면 결국에는 하드디스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라는 저희의 내부 분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향후 1, 2년 안에 총 소유 비용으로,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은 구매를 하고 상면 쿨링 비용을 다 포함한 TCO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이제 바꾸어서 고객분들이 바꾸시고 올플래시로 쓸 수 있을 만한 총 소유 비용의 디스크를 제공을 하고요. 향후 5, 6년 안에는 저희가 그냥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디스크를 구매를 하드 디스크를 스피닝 디스크를 구매를 하실 때도 그냥 TC의 입장에서도 저희 올플래시 디스크가 훨씬 구매력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애가 될 거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는 모습은 뭐냐면 미디어 레벨로 갔을 때 그냥 미디어 레벨로도 다이를 샀을 때도 결국에는 올플래시 디스크가 더 싼 제품이 향후 8, 9년에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재밌는 작업을 하나 더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디스크가 이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LC 디스크는 벌써 한 6년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QLC는 벌써 3세대로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이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번치 오브 디스크, 스피닝 디스크.
가끔은 요즘 이런 번치 오브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올 아무런 그 스냅샷이나 뭐 어떤 레이드 기능도 없이 그냥 레이드 1으로 구성된 그냥 번치 오브 플래시라는 걸로 납품하는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사실 제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올 디스크 자체의 그 듀러빌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해서 클라우드 업체에 납품하려는 그런 비즈니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실제로 구매의 경제를 이루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납품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몸값을 지불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이제 복원을 하는 것이죠. 백업본을 찾아서.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고객분들이 그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게 원본 데이터만 아니라 백업본도 이제 암호화를 거는 걸로 더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백업본에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얘기를 잠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복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복구에 대한 것. 사실은 여기에 오신 모든 고객사들의 백업 정책이 굉장히 잘 돼 계시고요. 사실 백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너는 그럼 나한테 백업 스토리지 얘기를 하는 거니? 나는 백업에 대해서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고 더 이상 너가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안면에 막는 건 아닙니다. 침해가 됐을 때 복구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고객분들이 조금 더 솔깃하게 하냐.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복구에 대한 SO,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복구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보셨고요. 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서비스도 다운타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운타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복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하기로 했으면. 그럼 복구가 얼마 만에 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고객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태 지역을 담당하다 보면은 고객분들하고 이제 시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복구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든 보안 솔루션을 잘 사는 것을,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지, 실제로 침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악몽이기 때문이지. 근데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복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랜섬웨어가 당했을 때 몸값의 요구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답을 드리면 5억 정도, 평균 5억 정도라고 합니다. 5억 정도가 들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됐잖아요. 그럼 서비스가 멈췄잖아요. 그럼 복구가 돼서 서비스가 정상하게 될까지,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100%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서비스 다운타임을 막기 위해서고, SLA 계약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비용을 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복구가 되는 동안도 사실 그 SLA를 같은 논리로 복구 시간에다가 하면 플러스 알파가 하루 만에 복구를 할지 한 달 만에 복구할지에 따라서 실제로는 그 복구 비용이 달라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훨씬 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화하는 건, 그러면 사실 이런 솔루션이 다른 벤더에 있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퓨어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차별점은 뭐냐? 라고 하면 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복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걸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복구에 대한 절차입니다.
다른 데는요. 사실 침해를 되면은 스토리지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들이 스토리지에서 백업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복원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침해가 된 상황부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저희가 미리 이런 솔루션을 구현할 때 5명의 임의의 5명을 고객분들하고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신네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네들이 복구를 하는데 당신네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나는 해커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침해가 발생하면 고객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립니다. 고객님, 1번 고객님 침해 당하신 거 맞으세요? 맞대요. 2번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침해 당한 거 맞으세요? 안 맞답니다. 그러면 이 복구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5명의 불특정, 이거는 고객분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 이 5명을 선정을 해서 5명이 다 침해가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복구를 드립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이제 대시보드의 형태로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떤 대시보드의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고객분들이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분들이 이 기능을 자동으로 미리 스토리지를 사시면 원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선택지를 드렸을 때 사실 침해를 당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고객분들을 보셔서 실제로 고객분들을 스토리지를 아예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이거를 이제 오토로 이제 설치하고 고객분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지어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애지어 서비스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에버그린 플렉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저희의 이제 PDS를 통해서 애지어 서비스들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애지어 서비스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애지어 서비스를 할 때도 보안적인 측면에 가장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그 멀티 클라우드를 가게 되면 매니지먼트 콘솔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중요 데이터들, 분석하는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민감도 때문에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거의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콜로를 많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네 온프렘에다가 데이터를 두고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그냥 컴퓨팅 파워만 쓰시는 걸 많이 고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 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이제 플래시블레이드 오브젝트에다가 두면서 이제 콜로 형태로 해서 이제 데이터는 밑에다 두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게끔. 근데 이런 예는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갖고 왔지만 애저를 통해서 이제 EDA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에큐닉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콜로 형태로 어떻게 데이터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전략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저희가 달러당 테라바이트 와트, 그다음에 전력 상면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집적도를 최대한 높여서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중심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그 가트너에서 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래서 개발 환경이 셀프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퓨전이라는 제품을 갖고 이제 스토리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품 전략들은 올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스피닝 디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디스크를 이제 72테라, 144테라까지. 실제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스피닝 디스크는 현재 가장 맥시멈 들을 수 있는 게 22테라와 24테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어 스토리지는 올해 출시가 72테라, 144테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있는 옵텐 메모리 대신에 이제 보고 있는 건 이제 M램. M램을 좀 보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의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